이때 이미 큰아들인 호세 아르카디오는 14살이었다. 그는 네모난 얼굴에 머리숱이 많았으며 아버지의 성격을 닮고 있었다. 성장도 빠르고 힘도 세었지만 상상력은 그다지 풍부하지 못했다. 그를 잉태하였을 때는 그의 부모들이 마콘도 마을을 세우기 전에 고달픈 여행 중이었으므로 짐승이 아닌 상태로 태어난 것만도 감사할 판이었다. 마콘도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간인 둘째 아들 아우렐리아노는 다가오는 3월이면 6살이 될 것이다. 그는 말이 없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렸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그는 탯줄을 자르는 동안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방 안에 놓인 사물과 사람들의 얼굴을 신기한 듯이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그를 보려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억수같이 퍼붓는 비에 당장 무너져 내릴 듯한 야자잎으로 엮어 만든 지붕을 오랫도록 주시했다. 그때의 예리한 눈길을 우르슬라가 다시 기억해낸 것은 그가 3살이 된 어느 부엌에서였다. 우르슬라가 끓고 있는 국냄비를 스토브로부터 식탁으로 옮겨놓는 순간 마침 부엌으로 들어서던 아우렐리오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며 말했다. 엄마, 냄비가 없어지겠어요. 그 아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식탁 한가운데 멀쩡하게 놓여있던 냄비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밀어내기라도 한 듯이 식탁 가장자리로 미끄러지더니 손쓸 사이도 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엎어지고 말았다. 깜짝 놀란 우르슬라는 이 얘기를 즉시 남편에게 했지만 그는 우연한 일일 것이라고 가볍게 넘겨버렸다. 그가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그토록 무관심했었던 것은 유년기는 정신적인 작용이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데다 자신의 허황하기 짝이 없는 연구에 온 정신을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이들을 시켜 짐을 풀게 한 그날 오후부터 그는 아이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상한 지도와 신기한 그림으로 벽이 가득 메어져 있는 구석방에서 그는 읽기와 쓰기, 세마기 등을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이 도달하는 세상의 온갖 신비한 일들을 얘기해 주었다. 결국 아이들이 알게 된 것은 아프리카 최남단에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종일 명상에 잠겨 있는 지적이면서도 유순한 종족이 살고 있다는 것과 섬 사이를 징검다리처럼 건너 마케도니아의 항구 도시인 살로니카까지 갈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이와 같이 공상에 기초한 환상적인 얘기는 한창 보고 듣고 배울 나이에 아이들 뇌리에 깊은 자극으로 남게 되었다. 먼 훗날 사형대에 서서 사격 명령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도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그 당시의 아버지를 회상했다. 아이들에게 물리 수업을 하다 말고 무엇에 홀린 듯한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황홀한 기분으로 멍하니 손을 쳐들고 있던 모습, 또다시 마을을 찾아온 집시들이 울리는 피리와 북과 종소리에 귀 기울이던 어느 날 오후의 아버지를 꿈결처럼 떠올렸던 것이다. 그때 마을을 찾아든 집시들은 낯선 사람들이었다. 매끈한 살결과 갸냘픈 손가락을 지녔으며 자기네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젊은 집시들의 춤과 노래는 마을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울긋불긋한 빛깔의 앵무새는 이탈리아 아리아를 불렀고 이런 암탉은 탬버린 소리에 맞춰 황금알을 100개나 낳았으며 사람의 속마음을 신통하게 꿰뚫어 볼 줄 아는 원숭이도 있었다. 또한 단추를 달거나
몸에 열을 내리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지닌 기계, 언짢은 기분을 말끔하게 제거해주는 고야, 그 외에도 많은 신기한 물건들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로 하여금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별도의 발명품의 필요성을 떠올리게 할 지경이었다. 그로 인해 마을의 모습은 삽시간에 변해버리고 말았다. 마콘도 주민들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와 넋을 잃을 정도로 혼잡을 이루었다. 그런 소란 속에서 아이들을 잃지 않으려고 양손에 한 아이씩을 붙들고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메르키아데스를 찾아다녔다. 금리를 한 고개사와 팔이 6개나 달린 마술사가 부딪히고 사람들이 뿜어대는 방귀 냄새를 참아내며 그는 그동안 겪었던 끔찍했던 일들을 말해줄 작정으로 미친 듯이 인파를 헤집고 다녔다. 말이 통할 리 없는 집시들을 붙들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결국 메르키아데스가 늘 천막을 치던 장소에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그곳에는 낯선 아르메니아인이 스페인어로 마시면 보이지 않게 되는 물약을 선전하며 팔고 있을 뿐이었다. 그 아르메니아인이 붉은 물약을 한 잔 들이켜는 사이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그의 모습이 사라지기 전에 물어보려고 구경꾼들을 해치며 다가갔다. 집시는 메르키아데스에 관하여 물어보는 그를 몽롱한 눈길로 쳐다보다가 한 줄기 연기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자 허공에서 집시의 메아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메르키아데스는 죽었소.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차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며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이 서 있었다. 이윽고 흐릿하게 남아있던 집시의 모습은 완전히 증발해버렸고 구경꾼들은 일행을 찾아 끼리끼리 흩어졌다. 나중에 다른 집시들에게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메르키아데스는 싱가포르에서 열병에 걸려 죽었으며 그의 시체는 자바해의 가장 깊은 곳에 수장되었다고 했다. 그런 얘기에는 흥미가 없던 아이들은 다른 천막으로 가서 과거 솔로몬 왕의 소유였다가 현재 멤피스의 학자들이 갖고 있다는 신기한 물건을 구경시켜달라고 아버지를 졸랐다. 아이들이 지칠 줄 모르고 졸라대는 통에 견딜 수 없게 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30레이아의 돈을 지불하고 아이들을 천막 안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머리를 빡빡 깎고 가슴에는 털이 수북이 난 거인이 코에 구리고리를 꿰고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한 채 해적의 보물상자와 흡사한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거인이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 속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서늘한 느낌을 주는 투명한 덩어리가 있었다. 그 덩어리에는 무수한 바늘 같은 무늬가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알쏭달쏭한 생각이 들면서도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나직히 속삭였다. 저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란다. 그러자 거인이 대뜸 그의 말을 바로잡았다. 아니요, 이건 얼음이라는 거요. 그의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그 얼음덩이를 만져보려 하자 거인이 제지했다. 이걸 만져보려면 5레이아를 더 내시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그의 요구대로 돈을 지불하고 얼음 위에 손을 얹었다. 잠시 얼음을 만지는 동안 그의 마음은 이 신비한 경험이 전해주는 공포와 환희로 팽팽하게 차올랐다. 그는 뭐라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감정을 아이들에게 느껴보게 하려고 10레이아를 더 지불했다. 큰아들 호세 아르카디오는 만지기를 꺼려했다.
그러나 아우렐리아노는 한 걸음 다가서서 얼음 위에 손을 얹어 놓았다가 얼른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아이 뜨거워, 끓고 있잖아요. 그러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에게 아들의 외침 따위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기적적인 경험에 도취된 그는 지난날 자신의 여러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사실이나 이미 상어밥이 되었을 메르키아데스에 대해서도 까마득했다. 그는 다시 오레이아를 더 내고 얼음 위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성서에 손을 올려놓고 서약이라도 하듯이 외쳤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16세기 무렵 해적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리오하차로 쳐들어왔을 때 우르슬라 이구아란의 고조 할머니는 비상종 소리와 대포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벌겋게 달아 있던 화덕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 입은 화상으로 인해 그녀는 남은 생애 동안 아내로서는 쓸모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앉을 때에는 베개를 받침 삼아 괴어야만 했고 걸음걸이도 뒤틀려 결코 밖으로 오른 나다니지 않았다. 자신의 몸뚱이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절망한 그녀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모두 끊었다. 영국 군인들이 사나운 궁견을 끌고 침실의 창문을 넘어 들어와 그녀로 하여금 뜨거운 화덕에 주저앉아 부끄러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악몽을 꾸게 되는 게 두려워진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새도록 뜰을 서성이는 날이 많았다. 그녀와의 사이에 자식을 둘 낳은 바 있는 아라곤 지역 출신의 남편은 그녀의 공포심을 고쳐보려고 그녀를 위로하는 놀이기구와 약을 사는데 재산의 반을 탕진해야 했다. 결국에는 장사마저 집어치우고 가족을 이끌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지방을 택해 평화로운 인디언 마을에 정착했다. 그리고는 꿈속의 해적마저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이 하나도 없는 침실을 아내에게 만들어 주었다. 이 한적한 산촌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돈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라는 담배 제조업자가 살고 있었다. 우르슬라의 고르조 할아버지는 곧 그 사람과 동업을 시작하여 불과 수년 만에 큰 재산을 모았다. 이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담배 재배업자의 4대 손과 아라곤 상인의 4대 손녀가 결혼을 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우르슬라는 남편이 터무니없는 일을 벌일 때마다 지난 30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해적 프란시스 드레이크가 리오하차에 쳐들어온 날을 저주하곤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화가 풀릴 일이 아니었다. 그들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보다도 더 질긴 인연의 매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촌간이었다. 그들은 조상들의 근면함을 밑거름으로 그 일대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된 그곳에서 함께 성장했다.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두 사람의 결합은 은근히 예견되던 일이었는데도 정작 그들이 결혼의 뜻을 밝혔을 때에는 양가 친척들이 극구 만류하고 나섰다. 몇 세기 동안을 서로 얽히고 설키며 피를 섞어 온 두 집안의 번듯한 두 젊은이가 결혼하여 이구아나 도마뱀을 낳았을지도 모른다는 수치스러운 우려가 그 이유였다. 이미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르슬라의 고모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삼촌이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몸에는 거친 털에 덮여 나사모처럼 꼬인 물렁뼈로 된 꼬리가 달려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평생토록 통이 넓고 헐렁한 바지만을 입었고 동정을 간직한 채
42살까지 살다가 절명하고 말았다. 차마 여자에게 내보일 수 없는 그 돼지꼬리를 친숙한 푸죽간 주인에게 잘라달라고 했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에는 19살 나이에 걸맞는 낙관적인 기분으로 그런 우려를 일축했다. 말만 할 줄 알면 되지. 돼지 새끼로 태어난들 무슨 상관이에요? 결국 그들은 악단의 연주와 폭죽 소리가 그치지 않는 사흘 동안의 잔치를 벌이며 결혼을 했다. 그러나 이 행복한 결혼은 첫날 밤부터 난간에 부딪혔다. 우르슬라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장차 태어날 아이에 대해 무시무시한 온갖 예언을 해대며 남편과의 육체적 관계를 맺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잠이 든 사이 힘이 세고 성격이 급한 남편에게 강간을 당할까봐 두려워진 우르슬라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머니가 배에 도폭으로 만들어준 자루를 바지처럼 입고 가죽끈으로 칭칭 감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튼튼한 쇠자물통을 몸에 채웠다. 몇 달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되었다. 낮 동안에 남편은 싸움닭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고 아내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술을 놓으며 하루해를 채웠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들은 사랑의 행위를 이루려고 몇 시간이나 서로 안고 뒹굴며 성과 없는 힘을 쏟곤 했다. 결국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마을 사람들은 남편이 성불능이기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우르슬라가 수천여로 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은밀하게 마을을 돌아다니던 이 소문을 가장 늦게 알게 된 사람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본인이었다. 우르슬라,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알아? 그는 아내에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자신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르슬라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상태로 6달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날 비극이 벌어졌다. 그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내기 닭싸움에서 프루덴시오 아길라에게 이기고 나서였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자기의 닭을 보며 화가 치민 프루덴시오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곁을 떠나며 투개종에 모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떠들었다. 축하하네. 이 싸움닭이 자네가 마누라한테 못해준 구실을 대신해 줄 거야.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잠자코 자기의 닭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 곧 돌아오지. 그런 다음으로는 프루덴시오 아길라에게 말했다. 어서 집에 가서 무기를 들고 와라. 너를 살려두지 않겠어. 10분 뒤에 그는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창을 들고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 중 거의 반이 모여 있는 투개장 입구에서 프루덴시오 아길라가 먼저 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거의 손쓸 사이도 없이 당하고 말았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가 1세기 표범을 사용할 때 보이던 뛰어난 솜씨를 이어받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가 황소와 같은 힘을 모아 정확한 겨냥을 하여 던진 창이 여지없이 그의 목을 꿰뚫었던 것이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투개장에서 프루덴시오의 시체를 둘러싸고 밤샘에 들어갈 무렵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침실로 들어섰다. 우르슬라는 그때 마침 정조대를 차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아내의 눈앞에 창끝을 겨누며 소리쳤다. 당장 그걸 벗어. 우르슬라는 직감적으로 남편의 말을 거역했다가는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에요. 우르슬라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질책했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창을 방바닥에 던져 꽂았다.
당신이 만일 이구아나를 낳는다면 우리는 이구아나를 기르면 되는 거야. 하지만 다시는 당신 때문에 마을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해. 때는 시원하고 달 밝은 6월의 밤이었다. 그들은 동이 틀 때까지 침실을 뒹굴었다. 바람결에 들려오는 프루덴시오 아길라의 가족들이 비통해하는 소리 따위는 관심 밖이었다. 사건은 명예를 걸고 싸운 정당한 결투라는 명목으로 무사히 처리되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우르슬라는 물을 마실 생각으로 뜰에 있는 우물가에 갔다가 그 곁에 서 있는 프루덴시오 아길라를 보았다. 그는 밀라처럼 창백한 얼굴에 슬픔을 가득 담고서 에스파르토 풀로 목에 상처 구멍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우르슬라가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겼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겠어. 양심의 가책 때문에 헛것이 보이는 거야. 이틀이 지난 밤에 우르슬라는 에스파르토 풀로 목줄기에 말라붙은 핏자국을 열심히 닦고 있는 프루덴시오를 이번에는 목욕탕에서 만났다. 또 어느 날 밤에는 빗속을 헤매는 그를 만나기도 했다. 자꾸만 헛것을 보는 아내에게 화가 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창을 움켜쥐고 마당으로 나가보았다. 그러자 죽은 사람의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는 정말로 그곳에 서 있었다. 썩 꺼지지 못해? 내 놈이 찾아올 때마다 몇 번이고 다시 죽여줄 테다. 그러나 프루덴시오 아길라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역시 창을 던지지는 못했다. 그 다음부터 그는 편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를 맞고 서서 그를 쳐다보던 슬픔과 외로움에 젖은 표정과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이 배어나는 몸짓으로 에스파르토 풀의 적실물을 찾아 집안을 배회하는 프루덴시오 아길라의 초조감이 느껴져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이다. 그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나봐. 외로움의 냄새가 온몸에서 풍겨나는 것 같았어. 그는 우르슬라에게 연민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르슬라는 부엌에서 물 항아리 뚜껑을 열려는 프루덴시오를 본 다음부터는 그에 대한 깊은 동정심으로 집안 곳곳에 물이 가득 담긴 항아리를 늘어놓았다. 그가 애타게 찾고 있는 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어느 날 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자신의 방에서 상처를 씻고 있는 프루덴시오를 발견하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좋아, 프루덴시오, 우리가 이 마을을 떠나겠어. 가능한 한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 마음 편히 잠들게나. 그렇게 하여 그들은 산맥을 넘었던 것이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동년배의 몇몇 젊은 친구들도 함께 모험심에 들떠 짐을 정리하여 식구들을 이끌고 아무런 기약도 없는 미지의 땅을 찾아 고향을 떠났다. 떠나기에 앞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창을 마당에 묻었다. 그리고는 프루덴시오 아길라가 편안히 잠들기를 기원하며 평소 아끼던 싸움닭의 목을 죄다 베어버렸다. 우르슬라가 챙긴 짐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옷가지가 든 트렁크와 몇 가지 집기,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화가 담긴 조그만 나무 상자가 전부였다. 그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길을 떠났다. 그들은 아는 사람과 마주치는 것도 피하고 발자취가 남게 되는 것도 꺼려하며 리오 하차와는 반대 방향으로 길을 잡았다. 그것은 애매하면서도 특이한 여행이었다. 14개월 후에 원숭이 고기와 벤탕만을 먹어 속병이 난 우르슬라는
다행스럽게도 사지가 멀쩡한 정상적인 탄의 아이를 분만했다. 그녀는 다리가 퉁퉁 붓고 정맥이 푸른 뱀을 갈라놓은 것처럼 부풀어 올라 나머지 여행길은 그물 침대를 엮어 만든 들것에 실려 다녀야 했다. 굶주림으로 삐쩍 마르고 눈동자의 초점이 흐릿해진 아이들의 몰골은 가리날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한결 여행의 고단함을 잘 견뎌내고 있었으며 심지어 여행을 즐기는 것 같았다. 2년 동안을 헤매던 어느 날 아침 그들은 산맥의 서쪽으로 뻗어내려간 경사진 기슭에 닿았다. 구름에 잠겨있는 산 정상에서 굽어보니 세상 끝까지 이어져 있을 듯한 광활한 늪지대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이 찾던 바다는 아니었다. 도중에 만난 인디언 마을을 마지막으로 지나친 뒤로도 몇 달 동안 늪지대를 방황하던 어느 날 밤 그들은 얼어붙은 유리처럼 맑은 물이 잔잔히 흐르는 바위투성이의 강가에서 야영을 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두 번째 내란이 일어났을 때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리오 화차를 습격할 목적으로 이 길을 이용하려 했지만 6일 동안의 행군 끝에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라고 깨닫게 될 만한 그런 곳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야영을 할 때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그의 일행은 구조될 길이 막막한 조난자의 몰골을 하고 있었으나 어쨌든 여행 도중에도 사람 수는 늘어났고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날 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그들이 멈춘 바로 그곳에 거울로 벽을 장식한 집들이 늘어선 번화한 도시가 세워주는 꿈을 꾸었다. 그가 도시의 이름을 묻자 사람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 마콘도라고 대답했다. 아무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은 이름이었지만 그의 꿈속에서의 그 말은 신비로운 음향으로 메아리 쳤다. 다음날 아침 그는 사람들에게 바다를 찾아가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설득했다. 그리고는 강가의 가장 시원한 곳을 택해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를 베게 하고 마을을 세웠다.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처음으로 얼음을 본 그 순간까지도 그날 밤 꿈속에서 보았던 거울로 장식된 집의 의미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얼음을 보고서 그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가까운 장내에 풍부한 강물로 많은 얼음덩어리를 만들어 그곳으로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면 문고리와 경첩이 녹아내릴 듯이 더욱 무더운 마콘도의 집들은 겨울처럼 서늘한 곳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다. 그런데도 그가 당장 얼음 공장을 세우겠다고 덤벼들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 그는 오직 자녀들의 교육에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연금술에 대해 보기 드물 정도의 소질을 지닌 아우렐리아노의 교육에 헌신적이었다. 그는 신기한 경험에 대한 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실험실의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 메르키아데스의 기록을 세밀히 검토하면서 끈기를 가지고 냄비 밑바닥에 눌어붙은 찌꺼기에서 우르술라의 황금을 다시 추출해 내려고 애를 썼다. 맏아들 호세 아르카디오는 그 일을 전혀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황금의 회수에 심혈을 기울이는 동안 나이에 비해 몸집이 컸던 그는 빠른 성장으로 어엿한 청년이 되어갔다. 목소리는 굵어졌고 입술 주위에는 시커멓게 수염이 자라났다. 어느 날 밤 그가 잠자리에 들려고 옷을 벗고 있을 때 무심코 방 안으로 들어선 우르슬라는 부끄러움과 낭패감이 뒤섞인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남편 이외에는 처음으로 벌거벗은 남자를 보게 된 그녀는 아들이 비정상적이라 할 만한 크기의 성기를 지닌 어른으로 자라있음을 실감했다. 세 번째 임신 중이었던 우르슬라는 신혼 초에 지녔던 공포심을 다시 느꼈다. 이 무렵 입담이 거칠고 남자를 잘 유혹하며
카드점을 잘 보는 여자가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드나들게 되었다. 우르슬라는 그 여자에게 아들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 그녀는 아들의 그것이 지나치게 크다며 혹시 사촌의 돼지꼬리와 같이 기형적인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유리가 깨어져 사방으로 튀는 듯한 웃음소리로 집안을 흔들어 놓았다. 그걸 재앙으로 여기다니 터무니없어요. 오히려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죠. 며칠 후 자신의 예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카드를 가지고 온 그녀는 호세 아르카디오를 데리고 부엌 옆에 붙어있는 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무런 호기심도 없이 지루해서 몸을 꼬고 있는 그를 옆에 세워놓고 카드를 긴 의자 위에 늘어놓으며 되는 대로 짓거려댔다. 그녀는 한순간 갑자기 손을 뻗어 그의 그것을 만졌다. 어머나! 그녀는 놀라움으로 감탄사를 토해냈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호세 아르카디오는 온몸을 휘감는 짜릿함과 함께 두려움에 휩싸여 울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여자는 더 이상 어떤 유혹도 하지 않았으나 호세 아르카디오는 그의 살갗을 휘감는 그녀의 채취를 잊지 못하고 밤새도록 몸부림쳤다. 그는 그녀가 어머니처럼 언제나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고 모든 시간을 광에 머물면서 그녀가 자기의 그것을 만지며 어머나 하고 감탄사를 연발해주기를 바랬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당당하게 대문을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뜻밖에도 여자에 대한 욕망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여겨졌으며 잊지 못해 몸부림치던 그녀의 채취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커피만 마시고 축 늘어져서 그 집을 나갔다. 그날 밤 그는 잠 못 이루며 또다시 그녀를 그리워하였는데 이번에는 광에서 느꼈던 그녀의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그날 오후에 본 그녀의 이미지로서였다. 며칠 뒤 뜻밖의 그녀가 그를 자기 집으로 불렀다. 집에는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만 있었는데 그녀는 카드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를 침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그의 몸을 만져댔을 때 그는 쾌감보다는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밤에 다시 찾아오라고 그를 유혹했다. 그는 어서 빠져나오고 싶어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다시 찾아오지는 않겠다고 작정했다. 그러나 그날 밤 달아오는 몸으로 뒤치작거리던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충동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동생의 나지막 한숨 소리야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 마당의 암탉들이 꼬르륵 대는 소리, 모기가 앵앵대는 소리, 자기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 등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주위의 잡음들에 조용히 귀 기울이며 어둠 속에 옷을 더듬어 입고 깊은 잠에 잠겨있는 조용한 거리로 나섰다.